안녕하세요. 논산중앙초등학교 보건교사 김채웅입니다. 이번 연수 주제는 2020년 최신 매뉴얼이 반영된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심폐소생술 연수는 미국 심장협회 매뉴얼을 근거로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미국 심장협회가 심폐소생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연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직원분들이 받을 심폐소생술 연수는 미국 심장협회 매뉴얼을 근거로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5년에 한 번씩 매뉴얼을 개정하는데요. 2015년에 개정이 이루어졌고 올해는 코로나19로 다소 늦은 2020년 10월 21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새로 발표된 매뉴얼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내외 논문, 기사, 의학적인 근거 등 기존 연수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색다른 연수 경험 되시리라 기대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이 시대의 정언 명령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조건 해야 한다고들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독일, 일본, 슬로베니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때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가 의무라고 합니다. 저는 심폐소생술이 절대적인 이타적인 행위이고 배우는 자체가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심폐소생술의 진행 흐름, 둘째 가슴압박, 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 세 번째로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네 번째로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질문들로 구성하여 보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 심장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컨텐츠인데요. 19세기 말에 9개월로 수술을 받던 아이가 심장마비에 빠졌는데 당시 집도의였던 프리드리 마스가 가슴 압박을 했는데 살아났고 이것이 가슴 압박으로 사람을 살려낸 첫 케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심폐소생술의 메커니즘을 알 수가 없어서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 줄여서 CPR이라고도 하는데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지, 심장마비라고도 하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상태가 되면 각 기관 조직에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산소 영양을 공급 못 받게 되는데 그럼 조직들이 죽게 됩니다. 의학 용어로 이것을 괴사라고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몸의 CPU에 해당하는 뇌입니다. 그래서 CPU 때문에 CPR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 심근경색이 뭐가 다른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자료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심장마비는 전기 신호의 이상으로 심장이 예상하지 못하게 정지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왼쪽 심장 그림의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에서 분당 60에서 100번 정도의 전기 신호가 일어납니다. 우리 심장은 전기에 의해서 수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합니다. 이 전기 신호가 끊겨버리면 정전이 되어버리면 심장이 뛰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심장마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기 신호가 끊어져서 생기는 것이니까 전기 충격을 줘야 하겠지요. 노란 동그라미를 다시 보실게요. 전기 신호가 화살표 방향으로 심장 아랫부분까지 쫙 퍼지는 게 정상인데 이게 안 되는 게 심장마비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은요. 하늘색 동그라미와 같이 혈관이 막히는 것인데 이 혈관이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입니다. 심장도 산소 영양을 공급받아야 뛸 수 있는데요. 그게 안 되면 그 부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즉시 뚫리도록 해줘야 하겠지요. 심근경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심장마비로 진행됩니다.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심근경색이 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인데 가슴 압박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날까?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다음을 보실게요. 심폐소생술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도 쓰는 게 강력 추천됩니다. 왜냐면요.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막혔다 할지라도 일단 뇌로는 혈액을 보내야 하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슴 압박을 해주는 자체가 심장이 완전히 멎어버리는 것을 늦춰주기 때문에 반드시 가슴 압박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슴 압박도 하고 인공호흡과 제세동까지 하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면 보통은 가슴 압박, 인공호흡,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세동까지 세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심폐소생술은요, 사람을 살리자는 것보다 아직 죽지 않은 사람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 생존 사슬이라고 나오는데요. 발견한 즉시 119에 신고를 하고 가슴 압박, 인공호흡, 제세동을 통해서 앰뷸런스를 태워서 병원으로 보내자는 것이에요. 최종적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중 한 단계라도 빠지면 생존은 불가능해집니다. 심폐소생술은 붙잡아두기다, 시간 벌어주기다, 전문적 치료를 받아서 회복받을 기회를 갖게 하자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고하고 가슴 압박, 인공호흡과 제세동 과정까지를 BLS라고 해서 기본 인명 구조술이라고 합니다. 4분이 골든타임으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사실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정말 4분이 골든타임인지 확인해본 실험이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합니다. 20세기 초에 일본, 독일이 실험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설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의학자는 심장이 마비된 사람이 얼마 동안 사는지 봤더니 10분 살더라,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매장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정지가 왔을 때 지체함 없이 가능한 빨리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뇌를 살릴 수 있다는 데는 이해 여지가 없습니다. 심폐소생술의 흐름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현장 안전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어깨를 두드리는 식으로 자극을 줘서 반응을 확인하고 누군가를 지목해서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를 하고 다른 누군가가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2010년, 2020년 매뉴얼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2010년 버전에서는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숨결이 손에 느껴지는지 혹은 뺨에 느껴지는지 가슴이 올라오는지 확인을 하고 무호흡이나 심정지 호흡이라는 게 관찰되는 게 아닌지 체크해보라고 했는데요. 호흡이 있다면 응급구조자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호흡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맥박 확인은 하지 않았고요. 2020년 버전에서는 호흡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정지가 의심된다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라고 바뀐 것입니다. 이전처럼 호흡을 확인하지 말고 딱 보고 이 사람 심정지인 것 같다 싶으면 바로 가슴 압박부터 시작하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심정지가 의심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심정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첫째로는 괜찮아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걸 보거나 그런 소리를 들었을 경우, 둘째로 자극을 줘서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로 가정하라고 합니다. 쓰러지는 것을 보거나 그런 소리를 들었거나 자극을 줘서 반응을 확인했는데 어떤 반응도 없더라. 특히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극심한 가슴 통증,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면 얼른 주위 사람에게 119에 신고를 하도록 좀 부탁을 하고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대상자가 심정지에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조차 가슴 압박을 받아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게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자, 심장이 뛰기 때문에 가슴 압박이 불필요할지라도, 그리고 괜히 가슴뼈를 부러뜨릴지라도 심폐소생술을 늦추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교사를 제외한 교직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매뉴얼이고요. 보건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인으로 이런 훈련을 계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10초 이내에 호흡과 맥박을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자, 이것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가슴 압박을 30대 2, 어쩌면 30번보다 더 많이 눌러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연구자들은 이렇게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답니다. 제가 어느 논문에서 발견한 그림인데요. 가슴 압박 30에 인공호흡 1을 할 때가 그보다 적게 했을 때에 비해서 뇌에 혈액을 많이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년 전만 해도 가슴 압박을 15번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간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고 이상적인 비율을 발견하게 되면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옛날 시골에 마중물 펌프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펌프를 한참 누르다 보면 물이 끓어져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몇 번의 누름으로 심장의 피가 머리까지 도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8번을 눌러줘야 도달하게 된다는 것인데 15번을 누르고 인공호흡한다고 중단해버리면 뇌가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 30번까지는 누르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발적인 심박 재개 확률도 높여준다고 하고요. 이렇게 2020년 매뉴얼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상시 심장이 수축하면서 내보내는 피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이와 같습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110에서 120cc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요구르트병 2병이 심장에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정상일 때요. 자, 심정지가 온 상태에서는 대상자에게 가슴 압박을 잘하면 대략 반병 정도의 피가 나가게 되고 이 정도의 피가 사람을 죽지 않게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cm 정도는 눌러줘야 이만큼이 나가게 되고요. 세게 눌러야 5cm까지 누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연수를 듣고 계시는 건강한 교직원분들의 심장은 회당 이만큼의 혈액을 심장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 모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흉부 압박을 하고 나서 같은 시간만큼의 텀을 두라는 것입니다. 누르고 올라오는 데만큼 들어간 시간만큼을 기다렸다가 압박을 하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서 심장은 완전히 이완되고 다음에 내보낼 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누르는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즉 1초에 2회 조금 안 되게 누르면 되겠습니다. 아기상어라는 동료 노래에 맞춰서 누르면 정확하게 횟수를 맞출 수 있다고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슴 압박 지점을 물어보면 지금 또 젖꼭지 선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2010년 이후에는 젖꼭지 선이라는 것이 매뉴얼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연구를 해보니 흉골 아래쪽 절반을 누르면 대동맥 시작 지점, 자심실 출구 쪽을 누르게 되고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혈액을 몸으로 내보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젖꼭지 선을 누르면 혈액을 가장 많이 내보낼 수 있는 곳을 누르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2020년 10월 최신 매뉴얼에서도 흉골 아래쪽 절반을 누르라 합니다. 인공호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인공호흡을 꼭 해야 하느냐고 많이들 물어봅니다.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심폐소생술 시 기도 유지, 인공호흡, 가슴 압박 순으로 실시하는 것이 정석이었지만 그 이후에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슴 압박에 대한 비중은 2020년 매뉴얼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호흡이 멈추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동맥 혈액 내에 산소 포화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Y축 SaO2, 동맥혈 산소 포화도를 보여주고 X축에는 1분 단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동맥혈 산소 포화도가 98에서 99% 정도 나오고 이걸 각 조직이 사용합니다. 만약 호흡이 멈췄다면 더 이상 산소가 들어오지 않을 테니 산소 포화도는 계속 떨어지긴 하겠지만 대략 7분까지는 95% 정도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치가 이 정도면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건데요. 양쪽 폐와 혈액 속에 산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호흡을 하려면 가슴 압박을 멈추게 되는데요. 이미 폐와 혈액 속에는 산소가 5분 이상 쓸 만큼 충분하게 들어있으니 그걸 쓰자는 것입니다. 즉 쓰러지는 걸 목격하거나 그걸 들은 경우에 가슴 압박만 해도 좋다는 겁니다. 가슴 압박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심장이 완전히 멎어버리는 걸 지연시켜줍니다. 자신이 없는 경우에도 인공호흡을 하지 않을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의학박사가 기고한 글인데요. 이분은 인공호흡을 여러 가지 이유로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비슷한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냥 가슴 압박만 강조하는 게 가르치기도 배우기도 쉽고 인공호흡이 심폐소생술을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피가 흐르도록 함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트렌드는 심폐소생술의 간편화, 가슴 압박의 강조 쪽으로 변해갔습니다. 심한 안면 손상이 있거나 구강 내 이물이 가득하거나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영국 국영방송 BBC에서는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도시 봉쇄 등의 조치가 실시된 이후에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으로 구강대 구강법을 추천하지 않는다.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119를 부르고 타올이나 옷 같은 걸로 입과 코에 올려놓고 해라. 실시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죠. 인공호흡을 하는 경우의 사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인터넷 사이트의 사진을 캡처해 왔는데요. 자, 그 전에 30번의 가슴 압박 후에 2번의 인공호흡을 할 때 1초간 숨을 불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1초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학생들, 교사들에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초는 1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한 0.5초 정도 됩니다. 1초는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1초는요. 똑딱 이 순간이 1초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불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손은 이마, 다른 한 손은 턱에 두고 턱을 올려주는 식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렇게 기도는 열리게 되고 반대로 한다면 기도는 꺾이게 되겠지요. 두 번째로 두 손가락은 코를 막아주고 한 손으로는 입을 벌려주고 자신의 입을 상대방의 입에 완전히 밀착시켜서 1초간 숨을 불어넣습니다. 입속에 숨 불어넣기가 안 된다면 코에다가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요. 1초를 똑딱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같은 시간만큼 쉬어줘야 됩니다. 들어간 시간만큼 뱉어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가슴이 너무 부풀어 오르는 것인데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인공호흡을 하면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을 하라고 많이들 가르쳤는데, 자, 확인을 하는 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간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확보가 잘 안 된 상태로 숨을 불어넣게 되면 공기가 식도를 통해서 넘어가서 위가 빵빵해지게 됩니다. 자, 산소 공급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가슴 압박을 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슴이 너무 부풀어 오른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양쪽 폐 사이에 심장이 위치하는데요. 빵빵해진 폐가 심장을 눌러버리게 됩니다. 혈액이 심장 밖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몸을 돌고 온 혈액이 심장에 채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워져야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쪽 폐에서 심장이 눌려져 버리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량이 줄어서 나갈 게 적어지니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두 가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자동 심장 충격기입니다. 제세동기 AED라고 하는데요. 학교에 설치되어 있죠. 자, 의학 드라마를 보면 의사들이 다리미같이 생긴 것으로 전기 충격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전기 충격을 주고 이렇게 떼어내는, 그러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의사들이 쓰는 심장 충격기와 공공기관에 설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동 카메라와 수동 카메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는 내가 카메라를 잘 모른다고 해도 알아서 뭐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 값을 조절해 주잖아요. 네, 수동 카메라는 카메라를 쓰는 사람이 일일이 조절해야 되듯이, 자, 병원에 있는 심장 충격기는 의사들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자동 심장 충격기는 누구나 쓸 수 있게 자동으로 전기 충격의 양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심전도 사진을 볼게요. 구불구불한 파형이 보이는데요. 이것이 세동 상태입니다. 세동 상태를 제거한다고 해서 재세동기입니다. 바로 아래는 정상 상태이고요. 심장의 심실이 뛰는 순간이 이렇게 높게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맥을 짚었을 때 느껴지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심정지에 빠지는 바로 그때의 심전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파란 네모 속의 정상 파형이 어느 순간 빨간 네모 속에 구불구불하게 변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심장마비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완전히 정지해버린 것이 아니라 심장의 정상적인 기능이 마비된 상태, 즉 이렇게 부들부들 심장이 떨리기 때문에 혈액을 심장 밖으로 박출을 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하고요. 그때 심전도가 이 모습입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정도가 점점 약해지면서 결국 가만히 있는 상태, 직선 상태가 되지요. 삐 하는 모습 떠오르시죠? 그거 맞습니다. 세동 상태가 되고 8분쯤 지났을 때를 1분쯤 지났을 때와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파형의 높낮이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색 네모를 봐주세요. 세동 상태가 되고 9분 30초쯤 지났을 때인데요. 파형의 높낮이가 하늘색 네모, 즉 1분 30초 전과 비교해서 좀 커졌습니다. 이건 흉부 압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흉부 압박만으로 심장이 완전히 정지해버리는 것을 지연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자, 평상시라면 심장이 이렇게 뛰어야 하는데 심장마비로 탁 쓰러졌을 때는 심장이 완전히 정지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다가 그 세기가 점점 약해지고 삑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가슴 압박을 하는 중에 어느 순간부터 입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찌르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충분히 이거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고민될 수 있죠. 가슴 압박을 멈추지 않는 게 맞습니다. 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심장이 완전히 정지해버리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뇌로 혈액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요. 자, 4개의 파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쓰러지고 얼마 안 돼서 흉부 압박과 더불어 전기 충격까지 주면 맨 아래 파형과 같이 다시 정상 파형으로 돌아올 확률은 높아지고요. 그 시간이 지체될수록 맨 위의 파형과 같이 그 확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심폐소생술의 목표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흉부 압박은 심장이 완전히 정지해버리는 걸 지체시키고 이 상태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로 전기 충격을 줘서 정상 리듬을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요. 심폐소생술 자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병원에 가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망하지 않도록 지연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전원을 켜야 하겠죠.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패드를 가슴에 부착하고 케이블을 기계에 꽂을까요? 아니면 케이블부터 기계에 먼저 꽂고 패드를 가슴에 붙일까요? 자, 어느 경우일까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답은 패드를 먼저 붙이는 것입니다. 그 후에 케이블을 기계에 연결하는 것이에요. 자, 패드에 그림이 그려져 있을 텐데 그대로 붙이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케이블을 기계에 꽂는 순간 기계는 바로 심장을 분석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한시가 급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패드를 들고 있는 내 심장의 리듬과 섞이게 되겠지요. 네,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패드부터 부착을 시키고 케이블을 꽂으면 기계가 대상자의 심장 리듬만 분석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한지 분석에 들어갈 텐데 그동안은 당연히 떨어져 있어야 또 자기 거랑 섞이지 않겠지요. 그 후에 자동 심장 충격기는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충전을 할 것이고 버튼을 누르라고 하면 누르면 됩니다. 이 순간에 흐르는 전기의 양은 2000V 정도가 되는데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동시에 살릴 수도 있는 정도이므로 분석해야 할 때와 전기 충격을 줘야 할 때는 반드시 대상자 몸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반드시 대상자에게 붙여 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이게 대상자의 심장을 분석해서 전기 충격을 줄지 말지 판단하게 되거든요. 자, 심폐소생술을 할 때 전기 충격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을 추가로 하나 더 드려볼게요. 척추가 골절된 걸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든지
자, 척추 손상 환자는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응급처치법에 나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가슴 압박은 해줘야 됩니다. 불필요한 움직임만 일으키지 않으면서요. 심정지로 사망한 사람의 진단서인데요.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라고 나옵니다. 상세불명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어떤 질병인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붙이는 말입니다.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정지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 50%가 넘어갑니다. 가정이라면 그것도 혼자 있는 상황에 심폐소생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사망의 위험성은 더 올라가게 되겠지요. 자, 엄밀히 말하자면 멀쩡한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네,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죽는 것이지요. 스트레스나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 부정맥이 생겼거나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 동맥이 막히는 심근경색이 있거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어느 순간 훅 나타나기 때문에 소리 없는 살인자다. 이런 별칭도 있는데요. 평소에 가능한 한 관리를 잘 하셔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나이대에 분포해 있습니다. 2020년 7월 16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심정지가 온 사람이 이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간에 병원 도착 전에만 심폐소생술을 받으면 생존율이 46배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에게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면 46.4배, 전문가에게 받으면 47배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혹시나 배운 지가 오래돼서 아니면 난 전문가가 아니라서 실수를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119에 전화를 하면 절차를 잘 안내해 줍니다. 가르쳐 주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슴 압박을 하면서 자칫 뼈를 부러뜨려도 이게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정지 후 병원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환자의 생존율도 높게 나오는데요. 당연한 거겠죠. 전문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다음을 보실게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 발표 자료인데요. 심정지 후 심폐소생술을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는 부분을 제가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이러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생존율이 낮아지는 건 두 경우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심폐소생술을 하면 분당 3에서 4%씩 감소하는 생존율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7에서 10% 정도로 2배나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심폐소생술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의과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자, 심폐소생술을 하는 중에 짧게 소리내는 호흡, 헐떡이는 호흡 증상을 보이면 심폐소생술을 멈춰야 할까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심정지의 징후일 수 있고 회복의 조짐을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슴 압박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슴 압박을 하는 동안에 지치면 어떻게 할까요? 가슴 압박을 100번 정도 하고 나서 또는 지치거든 타인과 교체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초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맥박이 있는데 가슴 압박을 하면 심장을 손상시키지 않나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맥박이 있을 때조차 맥박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가슴 압박이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가슴 압박만 할 때도 옷을 벗겨야 할까요? 반드시 벗겨야 하는 건 아니지만 다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한다면 벗겨야 한다고 합니다. 체내 이식형 제세동기, 심박 조율기,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이걸 부착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것 역시 가슴 압박을 그냥 계속하면 된다고 합니다. 가슴 압박으로 사람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 심장이 다시 뛰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그럴 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중단하지 않는 가슴 압박으로 살아날 확률을 드라마틱하게 높일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오늘 연수에서 꼭 가져가셔야 할 것만 정리한 것이고요. 자세는 실습을 하시면서 교정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가슴을 누르실 때 팔을 쭉 편 상태에서 누르면서 팔이 굽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하겠고요. 자, 이 손꿈치 부분으로 가슴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 손바닥이나 손가락이 환자의 가슴에 닿지는 않아야 합니다. 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연수를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